다음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스의 설계 요소를 알아보고 슈퍼스칼라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발행, 그리고 발행 방법, 발행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발행 방법, 그 다음에 명령어 윈도우, 레지스터 리네이밍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스칼라 프로세스에서 명령어 실행 속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 수준에서의 병렬성입니다.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련의 명령어들이 상호 독립적이어서 중첩 실행이 가능한 경우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령어 수준의 병렬성이 높을수록 슈퍼스칼라 프로세스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렬성의 정도는 데이터 및 실행 흐름 우정 관계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머신 수준 병렬성입니다. 머신 패러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명령어 수준 병렬 처리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머신 수준 병렬성은 병렬 실행 파이프라인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음 세 번째 명령어 실행 속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명령어 발행 정책이 됩니다. 인스트럭션 이슈 팔릿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명령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어 실행을 프로그램 실행회로에 지시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명령어 해석이 끝난 후 실행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어 발행 정책에 따라서 실행 속도가 달라지겠습니다. 이 명령어 발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발행 과정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어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발행, 즉 인스트럭션 이슈는 발행 전에 명령어 실행 순서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령어 실행 순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 인출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어 실행 순서, 그리고 데이터 값, 즉 레지스터와 메모리에 저장된 값의 변경 순서들이 명령어 실행 순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명령어 실행 순서는 명령어 인출 순서, 그 다음에 실제 실행 순서, 데이터 값의 변경 순서 등을 고려해서 명령어 실행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프로세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령어 실행 결과가 정확해야 합니다. 즉 명령어 실행 결과가 정확하게 보장된다면 실행 속도 향상을 위해서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슈퍼스칼라 프로세스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명령어 발행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명령어 발행 정책은 명령어 발행 시점과 완료 시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In order issue, in order completion. In order issue, out of completion, out of issue, out of completion.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In order issue라고 하는 것은 issue는 명령어 발행은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순서대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것도 순서대로 끝납니다. 정의 순서대로. 자, 두 번째는 이슈는 순서대로 하지만은 끝나는 시점은 서로 다른 순서가 아닌 순서를 벗어난 거죠. 순서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실행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세 번째는 이슈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컴플리션, 즉 명령어 실행도 실행 완료도 순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도 이슈나 명령어 실행 결과가 순서가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래머가 기대하는 결과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인오더 이슈, 인오더 컴플리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오더 이슈나 인오더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실행 순서대로 명령어를 실행하고 명령어 실행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ut of issue 또는 out of completion은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실행 순서와 다른 순서로 명령어를 발행하고 또는 명령어가 실행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의 명령어 수준 병렬성, 즉 ILP 정도에 따라서 명령어의 동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데이터 의존성, 실행 흐름 의존성, 자원 충돌 문제로 인해서 동시 실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예시를 통해서 인오더 이슈와 인오더 컴플리션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를 위해서는 슈퍼스칼라 파이프라인 구성이 패치 앤 디코더가 패치하고서 디코더하는 파이프가 2개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펑셔널 유닛이 3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중에 두 개는 인테저고 하나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백 파이프라인도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디코더,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디코더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유닛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백이 파이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으로 디코더는 두 개, 실행 파이프, 실행 유닛은 펑셔널 유닛은 세 개, 그리고 라이트 백 파이프가 세 개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스트럭션 사이에 인스트럭션이 i1에서부터 i6까지 실행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실행하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각 인스트럭션에는 이와 같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i1은 실행하는데 두 사이클이 걸린다고 가정하고요. 요 하나하나가 지금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3과 i4는 인스트럭션 세 번째 3과 인스트럭션 4는 같은 펑셔널 유닛을 액세스하려는 그 충돌이 있다고, 리소스 충돌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마찬가지로 5번과 6번도 리소스 컨플릭트가 있다고, 충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i4번과 5번은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노드 이슈니까 순서대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디코더하고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디코더 파이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1번 인스트럭션, 2번 인스트럭션,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실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정했듯이 i1은 실행 파이프에서 두 사이클이 걸린다고 했죠. 인스트럭션이 디코드된 다음에 다음 사이클에서 인스트럭션이 첫 번째 펑셔널 유닛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2는 그 다음에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i3와 i4는 같은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펑셔널 유닛을 사용하는 리소스 컨플릭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순서적으로 여기를 쓰든 여기를 상관없지만 i3하고 i4는 이와 같이 시리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용신에 대한 펑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5번, i6번 인스트럭션도 마찬가지로 컨플릭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하고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끝내야지 5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1번 인스트럭션에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그 결과가 여기에 생기고요. 그렇게 되겠죠. 이 타이밍 때, 세 번째 타이밍 때 결과가 라이트 백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은 이때 패치해서 이때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이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가 이노드 컴프리션이거든요. 순서에 맞춰서 컴프리션이 해야 되니까 i 다음에 돼야 되니까 i2는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i3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i1하고 i2가 끝난 다음에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이 홀딩 되게 됩니다. 이때에서야 i3가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소스 컴플릭트에서 i14가 실행되고 데이터 디펜던시에서 i15 이와 같이 순서에 맞춰서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3의 결과 라이트백도 마찬가지입니다. i13은 여기에 올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i4는 이게 인스트럭션 4의 실행 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게 같이 실행하는 게 좋겠죠. i5도 마찬가지입니다. i6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i14에서 다미넌트 하고요. 결정이 되고 i16에 의해서 실행 시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인오더 이슈하고 인오더 컴플리션을 이런 방식으로 슈퍼스칼라를 실행하게 되면은 전체 8사이클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조건에서 인오더 이슈고 컴플리션 실행 완료 시점을 아웃 오브 오더, 즉 실행 순서에 무관하게, 실행 순서는 디펜던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행 순서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로 실행 순서를 잡지 않고 디펜던시가 없으면은 아무 때든 출력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오더 이슈라고 했으니까 명령어 실행은 명령어 디코더 하는 것은 순서대로 가야겠죠. i1, i2, i3, i4, i5, i6 똑같이 진행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i1은 이렇게
익스큐션 사이클에서 2사이클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거기 맞춰서 I2. 그 다음에 실행 완료 시점에 상관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끝날 때까지 I3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I3는 이와 같은 I3 이 장소에 실행돼도 되겠습니다. 즉 I3에서 인스트럭션이 디코드 된 다음에 바로 실행해도 이 타임에서 다음 타임에서 실행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셔널 유닛에 대한 리소스 컴플릭 때문에 I14가 이때 실행되고요. 디펜던시에 의해서 I5는 I4가 끝나야지만 다섯 번째 인스트럭션은 네 번째 인스트럭션이 끝나야지만 실행할 수가 있고요. 같은 조건으로 펑셔널 유닛에 대한 리소스 컴플릭트에 의해서 I16은 I15가 끝내야지만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의 컴플리션 시점은 순서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 때문에 이와 같이 실행 순서를 컴퓨터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이와 같이 I2가 나오고 I1이 나오고 I13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I2는 I1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I2 입장에서 볼 때는 디코드에서 그 다음에 실행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I1은 여기서 디코딩해서 두 개의 실행 사이클을 동안에 두 개의 사이클에 걸쳐서 실행한 다음에 결과가 이 시점에 나오는 거고요. I3는 이거 다음에 바로 나오고 I4는 바로 나오고 I5는 15는 여기 I1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결과를 놓고 보면은 순서가 뒤바뀌었죠. I2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I1, I3, I4, I5, I6 이런 식으로 실행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즉 아웃 오브 오더 컴플리션을 하게 되면은 실행 과정부터 실제 데이터가 쓰여지는 이 과정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사이클 타임은 아까 인오더 이슈 with 인오더 컴플리션인 경우에 비해서 한 사이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웃 오브 오더의 아웃 오브 컴플리션입니다. 즉 실행 순서도 이슈하는 순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슈하는 순서도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은 채로 이슈하게 되고요. 컴플리션도 마찬가지로 실행 완료 시점도 프로그램이 지정한 순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쓸 경우에 예시입니다. 어찌됐든 디코드는 I1, I2, I3, I4 순서대로 디코딩을 하겠죠. 하지만 중간에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는 실제로 여기서 디코딩한 결과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이슈하는 시점은 이 디코드 순서와 상관없이 명령어를 실제 실행 파이프에다가 잡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한번 다시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윈도우는 디코드 결과를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내에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실행 순서를 여기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코드 과정은 프로그램에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만은 명령어 이슈를 위한 이런 버퍼 역할을 해주는 윈도우에서는 실행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 틀린 점은 한 가지입니다. 즉 I1이 디코드했으면 이 시점에서 디코딩한 게 윈도우에 들어가 있고 이 시점에서 실행이 되겠죠. I2도 실행되고 I3도 바로바로 실행됩니다. 이 디펜던시에서 I14는 여기서 실행될 수 있지만 디펜던시 때문에 밑에서 실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14가 실행이 그대로 유지되어야죠. 윈도우. 그 다음에는 I4에 의해서 다섯 번째 인스트럭션이 뒤에서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얘 둘 사이에는 디펜던시가 있죠. I4와 I5 사이에는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I4가 끝나야지만 I5번이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앞의 경우에는 I6가 즉 여섯 번째 인스트럭션이 반드시 뒤에만 와야 돼. 뒤에만 왔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I5하고 I6가 서로 리소스 컴플리트가 있습니다. 같은 펑셔널 유닛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I6가 오게 됩니다. 즉 왜 그러냐면은 I6는 디코딩 순서가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 시점 이슈는 I1, 2, 3, 4, 그 다음에 5, 6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버전이 됩니다. 6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5가 실행됩니다. 즉 여기가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즉
명령어 이슈가 i5 다음에 i6가 아니라 6 다음에 5가 됩니다. 즉, 이 상태를 보면은 out of issue가 되는 거죠. 즉, i6하고 i5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결과는 i1이 나오는 시점은 여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2, 두 번째 인스트럭션은 여기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 다음이니까 i3 여기서 나오고요. i4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i6는 바로 여기서 나오고 i5는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를 보면은 실행 파이프가 6사이클입니다. 즉, 앞에 예를 보면은 이와 같이 inOrder with inOrder completion은 사이클 8사이클이 걸리는데 inOrder issue with out of order completion은 7사이클이 걸리고 out of order issue하고 with out of completion인 경우는 6사이클이 됩니다. 즉, 한 사이클씩을 세이브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실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윈도우는 명령어 해석 결과를 저장하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out of issue를 하려면은 명령어 윈도우를 사용해서 명령어 해석 결과를 저장해 두고 명령어 해석 파이프라인과 실행 파이프를 완전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어 윈도우의 동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서가 명령어 해석을 끝내면 명령어 윈도우에 저장합니다. 명령어 디코딩이 다 끝나면은 그 결과를 명령어 윈도우에 저장하고요. 명령어 윈도우가 비어 있으면은 프로세서는 다음 명령을 패치 디코드해서 그 결과를 계속 버퍼에 저장됩니다. 윈도우가 꽉 찰 때까지 계속 버퍼에 저장하는 거죠. 명령어 윈도우는 실행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게 되면은 명령어 윈도우에서 명령을 꺼내서 실행 파이프에 전달하게 됩니다. 즉, 명령어 디코더 로직하고 명령어를 디코드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서 명령어를 디코드 작업을 합니다. 패치해서 디코드합니다. 디코드하는 결과는 여기에 명령어 윈도우에 저장되게 되고요. 명령어 윈도우는 이렇게 잡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잡들은 실제로 실행 파이프에서 여기서 꺼내서 갑니다. 즉, 여기하고 상관없죠. 따라서 패치에서 인스트럭션은 순서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인오더가 되겠죠. 그지만은 윈도우에 넣는 순간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실행을 out of issue를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윈도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임의로 즉 실행 파이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하는 비어 있기만 하면은 인스트럭션의 순서에 상관없이 가져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스트럭션 실행 순서, 즉 프로그램에 정의한 실행 순서가 아닌 다른 실행 순서로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out of issue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인스트럭션 윈도우가 필요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리네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순서와 실행 결과, 그 다음에 데이터 변경 순서가 바뀌면은 아웃풋 디펜던시와 엔티티 디펜던시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명령어 실행 순서도 바뀌고 실행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도 바뀌고 데이터 변경 순서가 바뀌면은 아웃풋 디펜던시와 안티 디펜던시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풋 디펜던시와 안티 디펜던시 때문에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동일한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려는 저장 장소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장 장소 충돌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레지스터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레지스터 리네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지스터 리네이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리네이밍은 하드웨어적으로 레지스터를 할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레지스터가 아닌 레지스터의 새로운 값이 생성될 때마다 새로운 레지스터를 할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 인스트럭션 1번, 2번, 3번, 4번이 이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R3가 계속 리드 되고 라이트 되고 다시 R3가 리드 되고 여기서 라이트 되고 리드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R4가 라이트 되고 여기서 리드 되고요. 그 다음에 R5는 계속 리드만 되죠. R7이 여기서 라이트 되고요. 이와 같은 상황을 리네이밍을 하면 이와 같이 리네이밍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R3A하고 새로운 값이 생길 때 이 값에 대해서는 새로운 레지스터를 할당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와 같이 R3A 값이 할당하면 똑같은 R3가 아니라 다른
레지스터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3가 라이트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R4도 마찬가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새로운 레지스터에 하게 됩니다. R7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리드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값을 추적해서 정확하게 조정을 하게 되죠. 즉 R3는 이걸 활용하게 되고 R3 이때 인스트럭션 2에서 R3는 이게 되겠죠. 즉 여기서 새로 이와 같이 값을 라이트 하면은 새로운 값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생기게 되죠. 새로운 값이 생기면은 이 값의 유효한 라이프 타임은 여기서 생겨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즉 여기까지 끝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R3 값이 어사인 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R3는 여기서부터 탄생해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다가 여기서 죽게 되고 다시 새로운 값으로 탄생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R3를 하나가 아닌 R3A, R3B, R3C 이와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어사인함으로써 서로 리소스 컴플릭트가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보면은요. 방금 전에 설명하는 이 프로그램을 리네이밍을 해서 이와 같이 사용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 미사용할 경우에는요. i3는 인스트럭션 3번은요. i1과 i2 그렇죠? 여기 다 R3를 사용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의존성 때문에 i3 명령어는 i1이 종료되고 i2가 발행될 때까지 즉 명령어 실행이 진입할 때까지는 얘는 실행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안티 디펜던시하고 아웃풋 디펜던시가 있게 되죠. 아웃풋 디펜던시가 i1하고는 아웃풋 디펜던시가 있고요. i2하고는 안티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R3는 얘 둘이 실행되기 전에는 얘는 절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리네이밍을 해서 이 R3하고 이 R3 두 개는 같은 레지스터를 사용하고요.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상에는 R3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R3를 다른 레지스터에 할당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i3 명령에 있는 R3 여기에다가는 요 i1에 있는 R3와 다르게 다른 인스트럭션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다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얘하고 i3하고 i1에 있었던 i3하고 i1하고 있었던 안티 디펜던시하고요. 아웃풋 디펜던시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있었던 안티 디펜던시를 둘 다 해소하게 됩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다른 레지스터니까. 그죠? 따라서 R3에 새로운 레지스터를 할당하고 R4에서는 새로운 레지스터 값을 리드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i3와 i1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슈퍼스칼라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